어제 하루 동안에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중에 1명꼴인데 중국발 코로나 유입을 막는 대책은 시작됐지만 곳곳에 빈틈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비밀 경찰서로 의심받는 중식당 대표 가족과 20년 동안 가까이 지냈다는 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식당 설립부터 직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이들 가족이 운영하는 환전소와 미디어 회사 등도 돈이나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에서 고려시대 기와 조각과 같은 유물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기초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네,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6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모두 1,052명이 들어왔고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309명이니까 비율로 치면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훌쩍 넘던 지난해 2월 서울에서의 확진율이 20%였으니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의 검사 결과까지 내일 오전에 나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걸러내지 못하는 빈틈도 여전히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A씨가 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검사소에 왔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입국한 지 하루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안내는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심각성은 아니까 자신이 다 알아서 받죠. 저도 해외 입국자니까. 근데 아직 하는 거면. 또 다른 중국 동포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문자나 전화는 혹시 없어요. 나올 때 그냥 정장 하나 줬어요. 네. 안 되면 제가 어느 보고 있어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중국발 입국자 명단이 제대로 각 지자체에 전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동선 추적도 안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700여 명가량이 이렇게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으로 분류됐는데 통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망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중국에 들렀다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전히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한 뒤 PCR 검사는 빠졌습니다. 입국자 대기 장소나 격리시설의 확충이 더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특히 지금 중국 안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지면서 약국마다 지사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 상황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의 한 약국입니다. 설사를 멈추는 약인 지사제가 전부 동이 났습니다. XBB 1.5로 불리는 코로나 신종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주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卖完了，你再想要货就没有了。平常这个药都无人问津，但是现在就都要这个东西。 이미 온라인에서도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변이가 퍼진다는 말에 중국 SNS에선 관련 약품에 대한 검색이 5억 회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등 중국 3개 지역에서 신종 변이가 검출된 상황. 중국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新冠病毒感染引起的消化道的症状呢，相对来说都是比较轻的，症状可以自行的逐渐缓解。 이런 가운데 8,400만 명이 사는 쓰촨성에선 7천만 명 가까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의 8이 코로나에 확진된 겁니다. 국제보건기구 등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데다 중국 내 불안감이 커지자 확진자 집계 발표를 중단했던 중국 당국이 뒤늦게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13건이 발견됐는데요. 다른 변이들과는 뭐가 다른지, 특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인데요. 확진자의 40.5%가 XBB 1.5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1년 말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란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댄 이름인데요. 전염력은 빠른데 PCR 검사로도 잘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XBB, 그리고 이 XBB의 하위 변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XBB 1.5입니다. 더 빨리 퍼지고 더 잘 백신을 피해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을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바이러스를 보면 돌기 같은 게 있죠.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이 돌기에 먼저 붙어서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만드는데 여기에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소용없게 만드는 겁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잘 듣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제 중환자나 사망자의 숫자 자체는 늘어날 수 있죠. 백신을 맞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감염을 막는 것,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단계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면역력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재감염 되더라도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중국 음식점으로 위장한 의혹을 받는 중국 비밀경찰서 소식 보도합니다. 중국 음식점의 대표죠. 왕 회장은 얼마 전 기자들에게 이 음식점이 중국 비밀경찰서도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JTBC가 만난 지인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이 음식점을 차릴 때 중국 정부가 30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중식당 동방명주 왕해군 회장의 전 부인인 배모 씨는 탈북민입니다. 배 씨는 2019년까지 중식당 대표였다가 현재는 관련 미디어 회사 대표로 등기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JTBC에 자신을 배 씨의 지인이라는 A 씨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2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까지 20년간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가 평소 남편 왕 씨를 중국 정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왕해군은 중국 정부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식당의 창업 과정부터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한 30억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자신이 본 동방명주가 일반적인 식당과 달랐던 점도 설명합니다.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받아오는 중국인들만 채용하고 직원을 어떻게 뽑냐 하니까 중국 쪽에서 직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수시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배 씨는 정보비밀 유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정보비밀 유지가 확실해야 된다. 이에 대해 배 씨는 JTBC 취재진에 초창기 대표로 3, 4개월만 있었을 뿐 식당 운영에 손 뗀 지는 오래돼 잘 모르겠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 제보자는 왕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체들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왕 회장의 부인이 대표를 맡았던 여행사와 미디어 회사 등인데요. 이 부인이 해외에 있는 중국 국영방송에 돈을 보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왕 회장의 부인은 JTBC가 관련해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배 씨가 대표로 있던 여행사의 2014년 사진입니다. 환전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나갔어요. 올해도 몇 년 전에 나갔어요. A씨는 해당 환전소가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누가 돈을 내주니까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큰 돈이잖아요. 그 중국 돈을 이체하고 한국 돈을 모으는 거죠. 배 씨가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통해
해외에 있는 중국 국영 방송사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안다는 말도 합니다. 일본, 캐나다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 교환을 부탁한 건 아마 캐나다였어요. 많이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씩 보내야 된대요. A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계좌엔 배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 15분 만에 어딘가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왕 씨 부부가 운영한 미디어 회사도 운영 목적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니까 여기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중국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배 씨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전 남편이 이미 다 말씀하지 않았냐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왕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동산 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모레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서울 전역에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1년 안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푸는 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인데요. 먼저 김민 기자가 오늘 나온 대책을 설명드립니다. 서울에서 규제가 풀리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을 뺀 21개 자치구입니다. 지금 거래 단절과 가격의 거의 이 추락 수준에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먼저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진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 앞으로는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대출도 늘어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을 예로 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데다 12억 원 넘는 타입의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올해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래 단절 및 가격 급락을 막는 연착륙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JTBC 김민입니다. 정부가 집값 방어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건설, 금융으로 그 여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올랐던 집값을 감안하면 집은 아직도 비싸다는 겁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북가자동입니다. 요즘 이 동네에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없죠.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전세도 없어요. 오늘 정부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과 세금 규제가 크게 풀렸지만 서민들은 높은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여전히 집을 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집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이제 부담스러워서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뛴 걸 고려해 보면 지금 집값은 덜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북가자동의 한 아파트 59제곱미터는 3년 전 6억대에서 7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9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전보다 27%가량 비쌉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200만이고 무주택자는 950만이에요. 무주택자 중에 소득 6천 이하가 한 70% 돼요. 그럼 지금 금리하고 계산하면 지금 주택 가격을 버텨봤자 들어갈 실수요자가 거의 없어요.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거나 덜 내려가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이 전 연인의 시신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가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넘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셈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눌러쓴 이기영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강가를 따라 걸어가더니 손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킵니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살해한 전 연인의 시신을 묻은 장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서 이기영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캠핑용 차량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8일째입니다. 유기했다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엿새 동안 공릉천 수색에 집중한 걸 알고도 이제야 묻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기영이 새로 지목한 장소는 당초 유기했다는 곳에서 3km 위쪽에 있는 다리 인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기영은 경찰에서 배관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곳 현장을 잘 알아서 선택했다며 강 중심부를 집중적으로 파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영 진술에 따라 경찰 20여 명과 굴착기가 동원됐지만 해질녘까지 시신을 찾진 못했습니다. 한편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4명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유전자는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의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대웅전이 모두 타서 잿더미가 됐는데요. 불을 지른 50대는 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했던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대웅전을 집어삼킵니다. 탁탁 나무 타는 소리가 사방에 울릴 정도로 불길은 맹렬합니다. 1955년 건립된 경남 거제 계룡사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입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대웅전 한 곳을 모두 태운 뒤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온도가 안 나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냥. 화재 원인을 살피던 경찰은 사찰 CCTV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남성이 몰래 법당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는 장면을 확인한 겁니다. 흰 통을 들고 구석으로 가서 라이트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사찰 인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술 문제로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사찰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양심을 품고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도보 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지은 지 10년도 안 됐고 또 보름 전 안전검사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누가 질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자전거 길을 가던 시민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길이 막힌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주민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큰 놈이 이거 갖고 오려면 시간이 저거 걸리는데.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육교가 휘어져 내린 겁니다. 아치 모양이던 육교는 가운데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불편해요. 예, 자전거 타고 여기 운동하는 사람 엄청 불편해요. 관할구청은 겨울 기온 변화가 커서 철제 소재가 팽창 수축을 반복하다가 변형된 게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점검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등급은 A등급 나왔다고 그렇게. 하지만 점검은 눈으로만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붕괴 의심 신고도 무시됐습니다. 책임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 주셨다고 그때. 저는 현장 팀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육교 시공사는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어요.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구청은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좀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핵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공동 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 질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 즉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로 쓰는 용어가 달랐다며 진화했지만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이 신중하지 않게 다뤄졌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어떤 얘기인지 전합니다. 연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공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뒤 설명 없이 자리를 뜨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인데 해당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JTBC 질의에 한국은 비핵 국가라며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대로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고위 당국자는 윤 대통령 발언대로 확장 억제를 위해 기획과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비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미국이 핵이 없는 한국과 공동 연습을 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핵 공조에 대한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휴일 밤 시간 백악관이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사실상 핵 공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뭐가 문제였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가요? 네, 먼저 발단이 된 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북핵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또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발언 자체는 지난해 11월 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미 있었던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재확인한 게 아니라 수준에서 넘어가서 굉장히 진전됐다. 또 사실상 핵 공유 못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와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외신에서 이 핵 공유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된 거란 해석을 담은 기사도 다수 나왔습니다. 아, 저런 기사들이 이제 외신에서도 나왔고 물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거를 번역한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전됐다, 사실상 핵 공유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미국과 뭔가 핵무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진지하게 얘기되는 게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핵 공유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정상끼리 추가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을 직접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혼돈이 커진 겁니다. 자, 일단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진전된 건 있나요? 없나요?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과잉 해석될 측면이 있었더라면 이 사전에 언론에 추가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실은 로이터 기자가 문제를 키웠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핵 보유국들끼리만 쓰는 공동 핵 연습이란 용어를 쓴 만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번역한 이 국내 통신사 영문판 기사에서부터 사실 공동 핵연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통신사 영문판이 이제 외신들이 주로 참고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외신 담당 비서관실에서는 이런 해당 기사가 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 미국에선 이 외신 기자가 해당 표현을 쓰면서 이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고 한바탕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핵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초 개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주목받는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었죠. 일단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윤 대통령이 연초라고 해서 개각하는 것은 없다며 교체설이 돌면 공직사회가 흔들리니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정쇄신을 이유로 신년 개각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논의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업무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일부 장관을 교체할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진상규명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경질 가능성도 닿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각설을 일축하면서 이 장관 역시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이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면서 진상규명 이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았지만 트라우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 학생을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8명에서 159명이 됐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최근 아이도 이번 참사 희생자인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하게 하세요. 왜 못하게 하냐고요. 네, 오늘도 지하철 탑승 시위는 원천 봉쇄됐습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이 허용한 5분 탑승 시위도 막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시위대가 있는 역을 열차가 그대로 통과하기도 했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올해 내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전장은의 주장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그러니까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권 문제부터 보면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약속들을 해왔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이동권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동을 하던 중에 숨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도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인력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 그 인력사 1동선은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이 2023년인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에 승강장으로 갈 수 없는 역이 얼마나 되나요? 네, 먼저 지하철역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 서울의 경우 모두 275개 역 중에 인력 1동선이 확보된 곳은 93.4%, 257곳입니다. 확보가 안 된 곳은 18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까지는 가는데 승강장을 타기까지는 승강기가 없이 계단밖에 없는 이런 곳이 16곳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진척이 꽤 있었다는 건데 전장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장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이나 걸린 일에 대해서 서울시가 떳떳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측은 재정 문제나 그리고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역사 구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나머지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완 문제가 다 매듭이 지어지면 그러면 지하철 탑승 시위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장현이 이동권 문제와 함께 교육권이라든지 사회에서 섞여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을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이 대화에 나서달라라면서 올해 내내 평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4호선의 혼란은 얼마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 기자와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청와대가 열린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개방하는 데에만 서두르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청와대를 연구한 첫 번째 기초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지나는 곳곳에서 고려시대의 기와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개방 이후 지금까지 270만 명 넘게 찾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8,800명이 보러 오는 청와대.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개방에만 서둘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관광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지난해 문화재청은 청와대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나온 기초조사 보고서입니다. 연구진이 발굴 조사 없이 눈으로 둘러보기만 했는데도 고려시대 기와조각과 도자기 파편 같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남경으로 불렸던 이곳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물 터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문화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고려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이 나온 곳은 모두 8군데입니다. 관람객들이 지나가는 길과 아주 가깝습니다.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이곳 본관 주변에서도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까지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보고서는 정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금의 방식은 호기심 위주의 단순한 관람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간이었다는 상징성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 대한제국을 거친 역사적 공간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로 세부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저희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자신에게 몰래 가루 세제나 연필심을 먹여왔다고 다른 동료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막는 데 애써야 할 국회 사무처였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17년 국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박성환 씨는 최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먹는 보충제 통에 이제 가루 세제를 이제 몰래 첨가를 해서 제가 섭취하게끔 했다. 정규직 직원 A 씨가 자신의 보충제에 세제를 탔다고 동료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공, 주말이니 조금 더 넣었다며 세제를 탔다는 걸 암시하는 메시지가 석 달간 10여 차례나 됐습니다. 팁으로 연필가루를 첨가했다고도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 그럼에도 박 씨는 A 씨가 먹였다고 말했을 당시에 응급실까지 갔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내수막염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요.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박 씨가 병원을 다닐 무렵 A 씨는 확실히 맛이 갔다며 효과가 있나 보다고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취재진에게 허세로 한 말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무공간에 연필이나 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또 다른 동료를 괴롭힌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동료를 괴롭힌 것에 대해선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고양이를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밟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미적거리던 경찰은 신고 나흘 만에야 수사에 들어가서 학대한 사람을 특정했는데 9살 어린이였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사람이 눈 덮인 공터로 걸어옵니다. 들고 있던 무언가를 땅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살아있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내리누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을 본 주민이 당일 경찰에 신고했는데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고양이 주인도 아니니 진정설 작성하라,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어렵다고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술을 구체적으로 듣고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런 좀 제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나흘 만인 오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분석해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의 신원을 9살 어린이로 특정했습니다.
아이가 학대한 고양이는 다른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아이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여의도와 서초동 시간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신혜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키워드로 좀 풀어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정한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요입니다. 아, 저요. 네. 여기서 저요는 누굽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말하는데요. 예.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 바로 옆 테이블에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한데 모였습니다. 예. 대통령은 뭐 열심히 하자 정도의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겠죠. 네, 제가 끝나고 쭉 전화도 해보고 물어도 보니까 테이블은 하나였지만 간격이 좀 있어서 짧은 독대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했는지 물어봤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얘기 못한다. 그런데 내가 제일 길게 격려를 받았다. 제일 길게 대화했다? 네, 길게 격려받았다라고 했고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뭐 한남동 한번 못 오시나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윤핵관들이 갔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른바 4인방 갔었다는데 나경원 부위원장도 초대를 받았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언제 한번 못 오시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뭐 다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랑 네. 비슷하게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예. 있겠고요. 한남동 이미 다녀왔던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대통령이랑 한 얘기 말 안 하겠다. 윤심팔이 안 할란다라고 했고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고루고루 사랑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 저마다 윤심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 벌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당권은 네.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다 같이 대구도 갔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TK가 국민의힘 당원 40%가 집중이 된 곳입니다. 자, 여기서 때 아닌 원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대구에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540년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다. 제가 아는 원조 중에 가장 이른 원조 같은데 네, 조상이 540년 전이면 1480년대 아닌가요? 네, 1483년이고요. 그러니까 조선 9대 임금 성종 때고 이제 건국대전이 좀 이따 완성이 되죠. 나라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따로 했습니까? 네, 시기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누가 원조냐, 모태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미 당대표를 한번 해본 인사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침을 좀 날렸습니다. 이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를 외치지만 듬직한 대표감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한심하다 이렇게 일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 부스럭 소리를 내었는가입니다. 네. 예. 오늘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했을 때 네.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돈봉투 부스럭대는 소리가 녹음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난주에 민주당 최고위가 끝나려는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 탁자를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한 장관의 표현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꼰 건데 한 장관도 듣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발언은 하나도 안 웃긴다고 반격했습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일정이 좀 다가오면서 최근 발언 수위가 급격히 세졌는데요. 정부를 겨냥해서는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했고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두고선 윤 대통령은 안방 여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힘자랑을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조롱성 발언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표현이 거칠어졌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있었죠.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총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조사가 늦어졌지만 결과는 이르면 3월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김건희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민대 박사 논문뿐 아니라 이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숙대 동문회가 석사 논문을 자체 검증했더니 표절률이 최소 48.1%였습니다. 순서만 바꾼 것까지 포함하면 54%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도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조사는 계속 미뤘습니다. 올 3월 달에 이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본조사가 7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특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숙대 총장은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최근에서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9개월 만입니다. 논문 본조사 시작일을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논문 학위 취소나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던가 그런 결론을 낼까 봐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을 가지고 숙대 규정에는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어 결과는 이르면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미국 테슬라가 주행 거리를 부풀려서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겨울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테슬라가 내놓은 공식 주행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528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모델 3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주인들은 실제 주행거리는 그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겨울이라서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가 들렸고요. 한 300에서 400km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와 다른 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기차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섭씨 20도에서 30도일 때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모델 3 롱레인지는 한 번 충전해서 446km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겨울에는 절반 수준인 220km밖에 못 갑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000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 광고가 한국에서 파는 테슬라에만 있었다고 봤습니다. 미국 테슬라 홈페이지는 까지라는 뜻의 업투란 표현을 써서 최대 주행거리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운전 방법이나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로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길에서 먹는 따뜻한 어묵입니다. 그런데 이 어묵을 꽂아 먹는 꼬치가 요즘 논란입니다. 꼬치를 재사용하지 마라, 아니다, 깨끗이 씻으면 괜찮다 하는 내용인데 조소희 기자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이든 아주머니도 엄지를 척 들고 외국인도 수줍게 웃게 만드는 맛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게 바로 어묵입니다. 이 어묵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어묵을 끼우는 꼬치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입에 닿는 물건에 대한 시민들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먹기는 좀 불편하죠. 마음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좀 소독을 하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꼬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생각지 않던 민원이 생기면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선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모든 식당에서 쓰는 수저도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냐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 한국으로 오는데 아무튼 많이 싸지는 않아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때 풀어놓은 물에다가 담가놓기 때문에 말리는 걸 하루 종일 말렸나요? 재료값도 오르는데 꼬치값도 만만치 않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차라리 명확한 소독 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마라든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어묵 사랑은 계속되고 꼬치 논쟁도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달 표면 곳곳에 커다란 구덩이 너머로 지구가 보입니다.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던 지난달 24일 그리고 궤도에 안착한 다음 날인 28일에 찍어 보낸 사진들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으로 지구의 땅과 바다, 구름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20년 가까이 선수로 뛰었던 경기장이 추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펠레의 관을 실은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축구장으로 향합니다. 18년간 뛰었던 산토스의 홈구장입니다. 왕이여 만세라고 적힌 플래카드, 10번 유니폼과 사진 등이 16,000석 규모의 관중석에 내걸렸습니다. 팬들은 늘 향하던 관중석 대신 그라운드로 가 펠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O Pelé não é brasileiro, ele veio de Saturno, pelo que ele jogou, entendeu? Então, não existe jogador igual ao Pelé. 슬픔을 안고 왔지만 눈물로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선물 받은 기쁨을 되돌려주듯 펠레의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우승컵 모형을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문을 온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펠레의 관 근처에서 조문객들과 셀카를 찍는가 하면 모든 나라에 펠레 이름을 딴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제안까지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ut we're also going to ask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name one of their football stadiums with the name of Pelé. 하루 동안 작별 인사를 마친 펠레는 산토스 구장을 바라볼 수 있는 묘지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은 겨울철 시들시들한 식물에게 활력을 주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요? 네, 자, 이 겨울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일사량이 여름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나 이 식물들에겐 특히 고난의 시기가 되는데요. 자, 이런 때 연쇄 식물 살인마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해가 짧아질수록 물을 주는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줬다면 겨울철에는 격주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햇빛을 잘 받는 곳으로 화분을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잎사귀 먼지를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데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안 그래도 적은 겨울 햇빛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데요.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선 식물을 함께 모아둬야 서로 습기를 공유하고요. 또 자갈로 채워진 쟁반에 물을 반쯤 부어서 식물을 그 위에 올려둬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은 오늘보단 조금 덜 하지만 여전히 중부지방에선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메마른 날씨 속에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등 영남 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로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쪽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새벽 한때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는 2, 3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전주 5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오르겠습니다. 네, 모레 목요일 낮부터는 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기상 소환인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이 금요일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고 토요일에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뼈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상식. 이제 빈틈없는 뼈 건강 케어로 뼛속을 단단하게. 뼈 건강의 새로운 상식. 뼈엔 MVP. 네, 매주 금요일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이 열립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